장인어른,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뭐야? 아빠,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뭘 그만하라는 거야? 저희가 아빠 집에서 얹혀 산다고 해서 저희 인생을 마음대로 할 권리를 드린 건 아니에요. 뭐야? 너 지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수연아, 너희 정말 왜 그래? 뭐? 알아서 할 테니까 냅두라고. 너희 냅뒀으면 길거리에 나 앉았겠지? 차라리 그게 나았을 것 같아요. 너희를 정말 괜히 받아줬다. 어쩜 이렇게 부모를 무시할 수가 있어? 수연이 네가 그러니까 이서방도 똑같이 우릴 무시하잖아. 세상 어떤 사위가 장인어른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7세 강문자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과 사위에 관한 이야기이죠. 강 씨는 사정이 딱한 딸의 가족을 자신의 집에 살게 한 걸 후회했습니다. 손주들까지 네 식구였습니다. 강 씨의 집에서 여섯이서 북적거리며 살게 된 것이었죠. 강 씨 부부로서도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강 씨 부부도 대단한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딸과 사위는 그런 부모의 심정도 모르고 자신들만 불편하고 힘들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모든 것을 간섭으로 여기며 오히려 집주인인 강 씨 부부를 눈치 보게 만들었습니다. 특히나 분위기를 무겁게 만드는 사위 때문에 같이 밥 먹는 것도 무서울 지경이었습니다. 나중엔 장인에게까지 참견하지 말라는 듯이 대드는 것을 강 씨는 도저히 참아 넘기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자식이 부모를 이기는 시대라고 하지만 딸 부부는 너무 배은망덕했습니다. 그래서 강 씨는 아무리 딸이 돈이 없어 단칸방에 산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도움을 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내 자식이지만 부모를 무시하면 쫓겨날 수 있다는 걸 알려줄 생각이었죠. 강 씨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사업을 했고 딸 부부는 평범한 회사원들이었습니다. 강 씨 부부는 아들, 딸과 멀지 않은 곳에서 살며 둘이서 노후를 보내고 있었죠. 그러다가 사위가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1년 만에 쫄딱 망했고 살던 아파트마저 경매에 넘어갈 위기가 왔습니다. 어느 날 딸과 사위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조금만 도와주세요. 집은 지켜야 하잖아요. 딸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강 씨는 그런 딸을 착잡한 심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다소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소박하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딸이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에 사위를 원망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사위는 딸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가장 괴로운 사람은 사위일 것 같았습니다. 오죽했으면 남자 자존심의 장인 장모를 찾아와 부탁을 할까 싶었습니다. 강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딸에게 척하고 돈다발을 내줬으면 좋겠지만 은퇴한 지 오래된 두 노인네가 무슨 그런 큰 재산이 있을까요? 우리도 도와주고 싶지. 근데 그렇게 큰 돈이 어디 있겠어? 그러자 딸이 말없이 훌쩍거렸습니다. 그러다가 입을 뗐습니다. 큰오빠한테도 연락해봤는데 자기 회사도 어렵다고 도와줄 수 없대요. 일이 이렇게 된 것도 책임이. 수연아, 아무리 그래도 오빠 탓은 하지 마라. 오빠도 다 너희 잘 되라고 그런 거였고 너희도 알고 있잖아. 사업이란 게 어디 사람 뜻대로 다 되는 거니?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것도 하던 사람이 해야지. 자신 없으면 시작하질 말던가. 여보, 언성을 높이려는 남편을 강 씨가 말렸습니다.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무리하게 사업을 벌인 사위를 탓하고 싶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인데 누굴 탓한다고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실 딸이 방문하겠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예상한 바였습니다. 이미 사업이 잘못돼서 큰 빚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상황에서 찾아오는 건 돈 달라고 하는 일밖에 없었죠. 그래서 강 씨 부부는 미리 의논을 끝내놓은 상태였습니다. 우리도 돈은 없지만 이럴 땐 가족끼리 의지해야지. 다시 자리 잡을 때까지 들어와 살아. 정리되면 다시 나가면 되잖아. 방 하나 비워줄게. 남편은 여전히 못마땅한 듯 헛기침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남편이 먼저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딸이 걱정된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딸과 사위가 얼른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저희가 너무 민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그렇다고 사돈네로 들어갈 수도 없잖아. 길거리에 나앉을 수도 없고. 사돈네도 금전적으로 도와줄 처지가 안 됐고 사는 곳도 워낙 멀어서 합가를 하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래도 딸의 직장이 이곳이니 이곳에 붙어 있을 방법은 강 씨의 집으로 들어오는 것밖에 없어 보였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딸 부부는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연락이 와서 강 씨의 말대로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강 씨 부부는 작은 방 하나를 딸 부부에게 내줬습니다. 우리 넷이서 한 방에서 지내는 건 조금 힘들 것 같은데. 하나는 창고로 쓰고 있어서 그 짐들 다 빼기가 힘들어. 둘 데도 없고. 조금 불편해도 지내. 예지는 너희가 데리고 자고 예준이는 우리가 안방에서 데리고 자면 되지. 10살, 9살 손주들도 고생이었습니다. 얘들아, 이제 할머니 집에서 같이 살게 됐어. 좋지? 네, 할머니. 수연이 너도 조금 힘들어도 버티고 살아. 불편해도 참고. 그럴게요. 감사해요. 그래. 너희 집이라고 생각하고 지내고. 둘만 살아서 횡하던 집이 갑자기 북적거렸습니다. 나쁘지 않은 기분이었습니다. 말년에 그래도 적적하지는 않겠다 싶었죠. 물론 걱정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딸만 있는 게 아니니 불편하기도 할 거고 강 씨가 해야 할 일도 늘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지낼 수 있겠지 싶었습니다. 그런 걱정을 알았는지 딸은 합가한 다음 날부터 부지런을 떨었습니다. 앞으로 밥은 제가 차릴게요. 네가 네. 아침이랑 저녁이요. 딸의 말에 강 씨는 잠시 놀랐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딸의 마음이 편하다면 강 씨에게도 나쁜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장에 이 많은 식구들 밥하는 것조차 막막했으니 말이죠. 그래도 딸이 살림을 잘해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래, 그럼 네가 해라. 나는 애들 챙길게. 사실 애들도 다 커서 손이 가는 일은 많이 없었습니다. 학교 갔다가 돌아오면 딸내가 퇴근하기 전까지만 봐주면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이서방, 출근이 언제라고? 월요일부터 나가요. 월급도 얼마 안 된다며? 네, 그런데 내년부터는 조금 오를 거예요. 그러니까 왜 좋은 직장을 그만둬가지고? 남편은 혀를 찾고 사위는 또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위는 운 좋게 다시 취직을 했는데 원래 다니던 회사보다는 월급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이것저것 따질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강 씨는 사위에게 눈짓했습니다. 그러자 사위가 조심스럽게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신 이서방한테 너무 그러지 말아요. 내가 뭘? 저 속이 오죽하겠어요? 그러자 남편도 조금 수그러들었습니다. 그렇게 불편한 동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삐걱거렸죠. 수연아, 우리는 9시면 자. 아, 그래요? 그래. 불 환하게 켜놓고 자꾸만 달그락거리니까 잠이 안 드네. 오늘 예지가 숙제를 다 못했다고 해서 방에 책상이 없으니까 식탁에서 하는 중이에요. 차라리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라고 해. 네 아버지도 제 시간에 잠 못 주무시면 예민해지는 거 알잖아. 네. 강 씨 부부는 둘이서 살 때 안방문을 열어놓고 자던 버릇 때문에 방문을 닫고 자지도 못했습니다. 답답해서 자꾸만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실에 있는 딸과 손녀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강 씨는 딸에게 9시 이후엔 활동을 자제해달라는 말을 해야 했죠. 물론 퇴근해서 밥만 먹어도 9시이기 때문에 딸과 사위가 불편해할 건 알았습니다. 그래도 억지로 그 시간에 잠들라는 말은 아니었고 방 안에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같이 사는 이상 그렇게 서로에게 맞춰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9시가 되면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가끔 딸이나 사위가 늦게 퇴근할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면 조금 소란스러운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까지 뭐라고 할 정도로 야박한 부모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생활비는 언제 받을 수 있어? 네? 어느 날 다 같이 밥을 먹다가 말고 강 씨가 딸에게 물었습니다. 딸이 먼저 말을 꺼내기를 기다렸는데 이사 들어온 지 보름이 지나도록 생활비 얘기가 없어서 강 씨가 먼저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다음 달에 월급 나오면 그때 드리려고 했어요. 일단 150만 원 정도는 줘야 해. 150만 원이요? 밥 한 끼를 차려도 입이 몇 갠데 그 정도는 많은 게 아닌데. 놀라는 딸 때문에 오히려 강 씨가 어리둥절했습니다. 4인 가족에 150만 원이면 적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딸 사정을 생각해서 그 정도만 말한 건데 말이죠. 어쩌면 생활비를 낼 생각이 없었나 싶기도 했습니다. 아, 당장 나가는 돈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제가 퇴근하면서 가끔 장도 봐오고 하는데. 그걸 감안해서 한 말이야. 생활에 필요한 용품들이나 그런 것도 생각해야지. 알죠. 알긴 한데. 우선 다음 달에 100만 원 드리고 차차 늘릴게요. 딸의 말에 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숨은 삼켜냈습니다. 딸의 사정을 모르지 않기에 한두 달쯤은 강 씨가 손해본다고 생각하자 싶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나온 돈 얘기에 식탁엔 무거운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처음부터 서로 오해가 없어야 오래같이 살 수 있는 거잖아.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오해하고 사이가 틀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물어본 것은 오히려 딸 부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조율을 해가면서 꽤나 평화로운 생활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강 씨의 눈에 띄는 것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점심 안 나온다며? 그럼 점심 어떻게 먹고 있어? 아, 회사 근처에서 사 먹기도 하고요. 샌드위치 같은 거 먹기도 하고 그래요. 사위의 대답에 강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뭐하러 돈 주고 사 먹어? 요즘 식비가 얼마나 비싼데? 하루에 10,000원만 쓰더라도 그게 얼마야? 요새는 10,000원짜리 밥도 없어요, 또. 그렇다고 굶으면서 일할 순 없죠. 강 씨의 말에 사위가 아닌 딸이 대답했습니다. 누가 네 남편 굶으라고 그러니? 도시락이라도 싸서 다니라는 거지. 도시락이요? 아침에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애들 학교도 보내고 출근해야 하는데. 대충 밥에 김치에 있는 반찬 옮겨 담기만 하면 되는데 뭘 그래? 돈 없다던 애들이 그런 거에 아낄 생각은 왜 못해? 강 씨는 딸 부부에게 진심으로 조언했습니다.
한 푼 두 푼 아껴도 부족할 판에 밖에서 밥을 사 먹는 건 가장 피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위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사위는 매일 아침 도시락을 쌌죠. 그래도 강 씨의 조언을 듣고 받기니 뿌듯했습니다. 강 씨는 딸 부부와 살게 되면서 불편한 점이 많았지만 그래도 장점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말 같은 때 외출할 일이 생기면 사위의 존재가 큰 도움이 됐습니다. 여보, 나 모임 가야 되는데 차 좀 태워줘요. 버스 타고 가면 되잖아. 너무 오래 걸려서 그렇지. 내가 시간을 착각해가지고 너무 빠듯해요. 아이, 운전하는 거 안 좋아하는 거 알면서 그래. 시간을 잘 봤어야지. 눈도 침침해 죽겠는데. 이서방 없어. 방에 있는 것 같은데. 태워달라고 해? 그래. 얹혀 살면 기사 노릇 정도는 해야지. 그 말에 이 씨는 솔깃했습니다. 사실 남편도 70 중반이 되니까 차를 얻어 타기가 무서울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남편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사위한테 부탁하면 될 것 같았습니다. 이서방, 잠깐만 일어나봐. 딸은 아이들을 데리고 바람 쐬러 간다며 나갔고 집에는 강 씨와 남편 그리고 사위밖에 없었습니다. 방에서 나오질 않던 사위를 기다리다가 강 씨가 먼저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위가 자고 있었습니다. 강 씨가 큰 소리로 사위를 깨웠습니다. 주말이라고 이렇게 퍼질러 자고 있으면 돼? 아, 장모님. 무슨 일이세요? 사위가 잠에 취해서 어리둥절해하며 물었습니다. 잠깐 나 어디 좀 태워줘. 사위가 시계를 보더니 몸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누구 좀 만나러 가려고 하는데. 버스 타고 가면 뱅뱅 돌아가서 그래. 사위는 일어나서 모자를 쓰더니 차키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강 씨는 주말에 종종 사위에게 부탁을 하곤 했습니다. 어차피 주말에는 집에서 쉬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들어줄만 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말했던 것처럼 기사 노릇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강 씨가 희생하는 걸 생각한다면 사위도 이 정도는 이해할 거라 생각했죠. 그러자 어느 날 딸이 강 씨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주말에 이서방도 좀 쉬어야죠. 왜? 이서방이 뭐라고 하니? 딸의 말에 강 씨의 기분이 조금 상했습니다. 매일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주말에만 차 좀 태워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싶었습니다. 아니요. 요새 너무 피곤해해서 그래요. 자꾸 야근하는데 주말이라도 푹 자면 좋을 텐데. 푹 자더만. 아침 일찍 깨우는 것도 아닌데 뭘 그러니? 주말에도 조용히 쉬지 못하고 손주들 등살에 성가신 부모는 생각 안 하고 운전 조금 해주는 남편이 걱정되는 모양이었습니다. 참, 너는 그런 걸 가지고 눈치를 주니? 눈치 주려고 했던 말이 아니고요. 알았다. 안 그러면 되지? 엄마, 기분이 상한 것 같은 강 씨의 목소리에 딸이 안절부절했습니다. 그러다가 강 씨가 대답하지 않자 한숨을 쉬었죠. 그리고 강 씨는 그 한숨 소리조차 기분이 나빴습니다. 꼭 자신이 사위를 괴롭히는 장모가 된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뭐 이서방한테 용돈을 달라고 그러니? 아니면 무리한 부탁을 하니? 그런 게 아니고요. 솔직히 나도 할 말 없어서 안 하는 거 아니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다른 집 사위들은 장인 장모한테 매달 용돈도 주고 여행도 보내준다더라. 그러자 조잘거리던 딸의 입이 순식간에 닫혀버렸습니다. 내가 돈 달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남들처럼 그렇게 못해주는 거 아는데 이렇게 눈칫밥을 먹게 하니까 그렇지. 눈칫밥이라뇨.
그렇잖아. 장모가 사위한테 그 정도 부탁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주말마다 계속 그러시니까 이서방이 집에서 푹 쉬는 날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랬어요. 죄송해요. 딸의 목소리가 풀이 죽은 듯 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강 씨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서방은 입이 없대 발이 없대. 와서 자기가 얘기하면 되는 거 가지고 꼭 널 시키더라. 딸은 그냥 입을 다무는 쪽을 택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은 밥 말고 치킨 먹고 싶은데. 치킨? 응. 예준이도 치킨 먹고 싶대요. 안 먹은 지 엄청 오래됐잖아. 딸이 저녁을 차리려는데 손녀가 쭈뼛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딸이 고민하는 듯 하더니 희미하게 웃으면서 대답했죠. 그래. 오늘은 치킨 시켜줄게. 정말요? 나는 양념. 나는 후라이드요. 손주들이 신이 나서 방방 뛰었습니다. 그 모습에 딸이 못 말린다는 듯이 웃으며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못한 강 씨가 딸을 불렀습니다. 수연아, 무슨 치킨이야? 요새 치킨이 얼마나 비싼데? 딸이 멈칫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도 풀이 죽었습니다. 치킨 시켜준 지도 오래됐어요. 집에 먹을 게 없는 것도 아닌데 비싸고 몸에도 안 좋은 걸 뭐하러 먹여? 그럴 돈 있으면 차라리 나한테 줘라. 내가 닭 사올 테니까 다 같이 백숙이나 해 먹게. 엄마, 네 아빠 배달 시켜 먹는 거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 치킨 시켜 먹는 거 보시면 한 소리 하신다. 돈 아깝다고. 강 씨가 안방에 있는 남편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딸도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사위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달에 보너스 나와요. 치킨 하나 정도는 시켜줘도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강 씨는 그런 사위가 못마땅했습니다. 옛날처럼 따로 살 때면 뭘 먹든 돈을 얼마나 쓰든 신경 쓰지 않겠는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딸 부부가 쓰는 돈에 강 씨 부부도 영향을 받았고 강 씨도 이 정도는 참견할 입장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장인까지 거론해서 말렸는데도 굳이 치킨을 시키겠다는 사위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이서방, 하도 힘들다고 해서 생활비도 많이 안 받는 거 몰라? 이 집 전기세, 가스비 전부 다 누가 내? 나 같으면 보너스 나온 거 허투루 안 쓰고 살림에 보태라고 줬을 거야. 사위가 강 씨의 말에 작게 한숨 쉬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딸의 표정도 일그러졌습니다. 엄마, 저번부터 150만 원씩 드리고 있잖아요. 저희 형편 알면서 애들 학원비랑 대출 갚고 보험료랑 이것저것 나가면 빠듯해요. 근데 그래도 애들 치킨 한 번은 시켜줄 수 있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눈치를 주세요? 빠듯하다면서 치킨 시켜 먹을 생각을 하니까 내가 속이 안 터지니? 악착같이 모아야 할 때잖아. 애들은 무슨 죄예요? 그러는 엄마 아빠는 죄가 있어서 너희랑 이러고 살고 있니? 강 씨는 마지막 말을 하면서 아차 싶긴 했습니다. 딸의 표정이 무섭게 굳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조금 흥분을 해서 딸이 상처받을 말을 한 것 같았습니다. 알겠어요. 딸은 아이들을 방으로 들여보냈고 부엌에서 저녁 식사 준비를 다시 했습니다. 사위도 조용히 방으로 사라졌습니다. 조금 심하게 말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딸과 사위도 생각이 있다면 자신들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될 것이었고 말이죠. 이튿날 강 씨는 시장에서 닭을 사다가 백숙을 했습니다.
강 씨는 나름대로 딸에게 손을 내민 것이었는데 딸은 웃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대면대면하게 지냈습니다. 치킨 한 마리의 딸과 사위가 너무 꽁에 있는 것 같아서 강 씨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공간에 있으면서도 자꾸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서방은 회사에서 늦게 온다나 봐요. 무슨 놈의 회사가 자꾸만 야근을 해? 별 볼 일 없는 회사가. 그러는 수연이는 밥만 차려놓고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린 거야. 할 일이 있대요. 며칠 동안 강 씨는 남편과 둘이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강 씨는 이러는 편이 더 나은 것 같았습니다. 괜히 같이 먹으면 딸 부부가 입을 꼭 다물고 있으니까 얹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밥 한 끼 같이 먹는 것조차도 눈치를 봐야 하나 싶어서 기가 차기도 했지만 자기들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말릴 방법이 없었고 이유도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강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큰아들의 전화였습니다. 강 씨는 반가운 마음에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들. 웬일이야? 어머니, 잘 지내세요? 우리야 잘 지내지. 수연이네는요? 에구, 잘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겠다.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그나저나 왜 전화했어? 요새 바쁘다더니. 다른 게 아니고요. 혹시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 때문에 아주 잠깐 쓸 때가 있어서요. 아들의 말에 강 씨의 말문이 잠시 막혔습니다. 우리가 너 빌려줄 만큼의 돈이 있겠니? 잠깐만 아파트 담보로 대출 좀 받으시면 안 돼요?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갚을 수 있어요. 이자도 쳐서요. 강 씨는 얼른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파트까지 담보를 잡혀서 돈을 빌려야 한다면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허락 안 하실 텐데. 아버지한테는 비밀로 해야죠. 알지도 못하실 거예요. 금방 다시 돌려드릴 거라. 얼마나 필요한데? 1억 5천 정도요. 생각보다 큰 금액의 강 씨가 숨을 들이삼켰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1억 5천? 대신 아버지한텐 말하지 말어. 알겠지? 그럼요. 강 씨는 전화를 끊고 뒤돌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딸이 서 있었습니다. 혹시나 남편일까봐 놀랐는데 딸의 얼굴을 보고 안심했습니다. 기척 좀 내고 있지? 놀랐잖니? 1억 5천이라니요. 오빠예요? 아, 사업 때문에 잠깐만 빌려달라고 그래서. 그러자 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저희가 집 잃고 도와달라고 했을 땐 돈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형편이 안 된다고. 그 일이랑 지금이랑 같니? 뭐가 달라요? 너희는 갚을 수가 없는 상태였고, 너희 오빠는 사업 때문에 잠깐 빌리는 거고, 저희도 갚을 수 있었어요. 너는 대신 집에 들어와서 살게 했잖아. 그게 돈 좀 빌려주는 것보다 더 큰 도움 아니야? 우리도 큰맘 먹고 너희 드린 거야. 저희는 그냥 돈으로 빌려주시는 게 더 도움됐을 거예요. 뭐, 눈칫밥 먹으면서 사는 거 힘들어요. 누가 너희를 눈치 줬다는 거야? 오히려 눈칫밥 먹은 건 우리지. 주말에도 거실에서 TV도 마음대로 못 보고 방에 갇혀 지내고 뭐 하나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일도 없고요. 생활비 들이면서도 돈 때문에 눈치 보여요. 제가 이런데 이서방은 오죽하겠어요. 하지만 강 씨는 억울했습니다. 오히려 강 씨가 사위의 눈치를 봤으면 봤지. 사위는 전혀 눈치 보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얼굴만 보면 아버지는 저희가 이렇게 사는 게 이서방 탓인 것처럼 혀를 차고
지난번에 저녁 먹을 때도 시집 잘못 보낸 것 같다고 그러셨잖아요. 아버지 말을 그렇게 마음에 담아두니? 그냥 속상해서 하신 말이잖아. 애들 치킨 하나 마음대로 못 시켜주고 엄마 아빠한테도 그리고 애들한테도 죄인처럼 사는 거 지쳐요. 근데 엄마는 큰오빠한테 그렇게 큰 돈을 빌려주셨어요? 몇 번을 설명해야 해. 몇 번을 설명하셔도 이해 못해요. 그리고 애초에 저희 이렇게 된 거 오빠 탓이잖아요. 엄마도 알고 있으시잖아요. 회사 잘 다니고 있는 이서방 꼬셔서 돈 많이 벌게 해준다고 사업자 내게 한 거 오빠잖아요. 그게 왜 네 오빠 탓이야? 너희가 돈 벌겠다고 한 거잖아. 그래요. 솔깃해서 회사 그만둔 저희 탓이죠.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사정 알면서도 나 몰라라 하는 게 가족이에요. 그래도 원망 안 하려고 했는데 적어도 엄마는 이러시면 안 되죠. 아빠도 이서방 탓하면 안 되죠. 딸의 말에 강 씨도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뭐든 자기 서운한 것만 생각하고 부모 입장은 생각도 안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면 네 오빠도 회사 사정 안 좋다는데 어떻게 도와주니? 하기 싫다는 사람 억지로 끌어다 놓고 한 것도 아닌데 이제 와서 오빠 탓하면 마음이 편해? 그리고 같이 사는 게 너희만 불편한 줄 알아? 엄마 아빠도 힘들어. 왜 그건 생각을 안 해? 그래도 너희 힘든 거 생각해서. 그렇게 걱정하면서 볼 때마다 생활비 부족하다고 하시고 누구는 여행을 보내준다고 자꾸만 눈치 주시잖아요. 그건 사실이잖아. 들어와서 살라고 했으면 어느 정도 자리 잡을 때까지는 조금 기다려 주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오빠한테 1억 5천 빌려줄 돈은 있으시고 돈 때문에 허덕이는 딸 가족한테는 그렇게 생활비를 닥달하고 싶으세요? 기가 막혔습니다. 강 씨의 돈으로 누구에게 빌려주던지 간에 딸이랑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생활비를 안 받으면 강 씨는 어떻게 생활을 하라는 것인지, 딸이 왜 자기 생각만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불만이 많으면 나가서 살지 그러냐? 강 씨의 말에 딸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생활비 그 정도 내고 어디 가서 살 수나 있을 것 같아? 당장 집값은? 너희를 위해 엄마 아빠가 희생하고 있는 걸 왜 모르고 서운한 것만 생각해? 그런 딸에게 강 씨도 무척 서운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산 게 후회스럽기도 했습니다. 아마 사위도 딸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자꾸만 밥도 따로 먹으려고 하고 말도 없는 것일 테죠. 엄마는 더 이상 할 말 없어. 강 씨가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속이 타서 시원한 얼음물 한 컵이라도 마셔야 할 것 같았습니다. 딸이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지만 울고 싶은 건 강 씨였습니다. 어떻게든 잘 지내보려고 노력해왔는데 자식은 왜 그걸 모를까요? 그리고 강 씨는 아들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딸은 남편에게 이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날 이후로 강 씨와 눈을 잘 마주치 않았죠. 하지만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딸도 강 씨의 마음을 이해해 줄 거라 믿었죠. 명절이 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뭐? 차례 지내려 내려갔다 오겠다고? 네. 다녀와야죠. 명절에 시집에 가서 차례를 지내고 오겠다는 말에 강 씨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명절이라고 다녀온다는 게 강 씨의 상식으론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도 경황이 없어서 못 갔어요. 사정이 안 좋아지며 작년에 가보고 못 가봤다면서 강 씨의 눈치를 보는데 그 모습에 답답해서 가슴을 치고 싶었습니다. 저녁에 내려갔다가 다음날 아침에 올라오겠습니다. 그래서 사위에게도 말이 뾰족하게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너희 사정이 어떤데 거길 가? 사돈도 참 눈치도 없으시지. 엄마,
그러자 남편도 강 씨와 같은 생각이었는지 한마디 했습니다. 사돈은 처가에 얹혀 사는 아들한테 꼭 명절에 오라고 하셔야 직성이 풀리신다냐? 명절인데 인사드리러 가야죠. 얹혀 사는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너희 그렇게 되고 아무 도움도 안 주셨지. 그리고 어떻게 자기 아들 데리고 살아주는데 전화해서 고맙다는 인사 한 번을 안 해? 사실 남편은 딸 부부가 집으로 들어온 순간부터 가끔 그 얘기를 꺼냈습니다. 어쨌거나 사위의 사업이 망해서 이렇게 된 건데 아무 말도 없다는 게 서운한 것 같았죠. 그런데 명절에 굳이 거길 가서 차례상을 차리겠다는 딸이 답답할 만도 했습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딸이 사위의 눈치를 보면서 남편을 말렸습니다. 엄마 아빠 도움받으면서 살고 있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간섭하실 수는 없어요. 뭐? 간섭? 참, 너 말을 왜 그렇게 해? 그래. 가려면 가라. 가서 시집 차례상 차려주고 종로를 타다 와. 장모님, 진정하세요. 제가 부모님께 잘 말씀드릴게요. 이번 명절엔 못 간다고. 여보, 다음에 가면 되지. 사위가 오히려 딸을 말렸습니다. 강 씨 부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명절이 됐을 때 어쩐 일인지 안사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연락을 못 드렸어요. 아, 예.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아들 때문에 늘 죄송하고요. 아니에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있는 거죠. 잘 부탁드립니다. 강 씨는 통화를 끊고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엎드려 절을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딸 부부와의 사이는 그날 이후로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면 작은 방문은 열릴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사위는 야근을 한다며 9시 이전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주칠 일이 아침에 잠깐 말고는 거의 없었죠. 아, 글쎄 아는 사람 아들이 이걸로 돈을 많이 벌었다니까. 어느 주말 남편이 자던 사위를 깨우고는 한참 설교했습니다. 제가 보험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요. 그러니까 배우면 되는 거잖아. 그래도 당장 다니는 회사를 그만두기가 부담스러워서. 쥐꼬리만한 월급 주는 회사 뭐가 아쉬워서. 조금 해보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다른 데 취직하면 되는 거지. 그만한데 또 못 들어갈까봐 그래. 장인어른,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뭐야? 돈은 제가 어떻게든 알아서 벌 테니까 이 정도는 알아서 하게 해주세요. 사위의 말에 남편은 어안이 벙벙한 채로 굳어 있었고 강 씨도 놀라서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아니, 어떻게든 돈 벌게 해주려고 그런 거지. 아빠,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뭘 그만하라는 거야? 저희가 아빠 집에서 얹혀 산다고 해서 저희 인생을 마음대로 할 권리를 드린 건 아니에요. 뭐야? 너 지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도움받으려고 들어온 건 맞지만 제발 저희 숨 좀 쉴 수 있게 해주세요. 수연아, 너희 정말 왜 그래? 지난번에도 엄마가 알아듣게 말했잖아.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잘 새겨들어야지. 뭐? 알아서 할 테니까 냅두라고. 너희 냅뒀으면 길거리에 나 앉았겠지. 차라리 그게 나았을 것 같아요. 딸의 외침에 강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배은망덕한 소리를 할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너희를 정말 괜히 받아줬다. 어쩜 이렇게 부모를 무시할 수가 있어? 수연이 네가 그러니까 이서방도 똑같이 우릴 무시하잖아. 세상 어떤 사위가 장인어른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 오죽했으면 그러겠어요? 오죽했으면. 정말로 차라리 저희가 나가서 살게요.
저희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엄마 아빠랑은 못 살아요. 누가 할 소리를? 너희가 안 나간다고 해도 내가 쫓아내. 강 씨의 외침에 딸이 독한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이번 주 내로 집 구해서 나갈게요. 생활비도 적게 내려고 하더니 몰래 돈이라도 모아둔 듯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구해 나간다는 말을 하는 것이겠죠.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게 바로 이런 말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남편이 사위에게 그런 권유를 했을까요? 사위가 하고 있는 꼴이야도 답답해서 그런 것인데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을 그런 식으로 무시한 것이었습니다. 강 씨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정말 부모가 부모처럼 안 보이는 모양이었습니다. 딸은 당장 집을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강 씨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너희도 여태껏 여기서 살았던 비용 내고 가. 생활비 꼬박꼬박 드렸잖아요. 그건 너희 먹는 거로 다 쓴 거고. 전기세, 가스비, 그리고 방세까지 하면 그거 가지고 택도 없어. 그러니까 방세를 달라고요. 그래. 딸이 하도 괘씸해서 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사과를 하고 반성하기는커녕 더 달려들었습니다. 드릴게요. 제가 또 빚지는 한이 있어도 드릴 테니까 걱정 마세요. 방 구할 돈은 있니? 반지하 단칸방에 빌부터 살더라도 여기보단 낫겠죠. 너 당장 나가. 남편이 화를 내자 집은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손주들은 울기 시작했고 딸도 울며 불며 소리쳤습니다. 그동안 여기서 같이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이죠. 사위가 그런 딸을 말렸고 강 씨가 남편을 말렸습니다. 이러다가 옆집이든 아랫집이든 쫓아올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딸은 일주일 만에 짐을 싸서 나가버렸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려주지도 않았고 손주들과 작별 인사할 시간도 제대로 주지 않고 야반도주하듯이 가버렸습니다. 너무 허탈하고 괴로웠습니다. 강 씨는 딸이 뒤늦게나마 잘못했다고 말하길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게 가버릴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강 씨는 독하게 마음먹기로 했습니다. 우리도 할 만큼 했어요. 남편은 속상한 듯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딸이 떠난 지 사흘 만에 통장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방세를 나름대로 계산해서 보낸 것 같았지만 강 씨가 생각했던 금액보다는 적었습니다. 하지만 강 씨는 딸에게 다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로서의 마지막 배려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딸이 어떤 집을 구했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떵떵거리고 나가서 어디 잘 사나 한번 보자 싶었습니다. 아마 한 달도 못 버티고 연락이 오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딸이 그렇게 따로 살 수 있는 형편이었다면 애초에 강 씨의 집으로 들어오지도 않았을 테니 말이죠. 하지만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딸이 언제 연락할까 생각하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강 씨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니, 네 아버지 알면 정말 큰일 난다니까 그러네. 한 달 안에 준다더니 벌써 몇 달째야? 사업 자금이 묶여서 그래요. 지금 제일 초조한 건 저예요. 아버지가 알면 아버지가 어떻게 아셔요? 1억 5천이야. 큰돈 빌려갔으면 얼른 줘야지. 사업이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줄 아세요? 그때 강 씨의 머릿속에 왜인지 사위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런데 그때 남편의 벼락 같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 씨의 어깨가 펄쩍 뛰었습니다. 뒤돌아보니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분명히 외출해서 집에 없었는데 도대체 언제 들어온 건지 몰랐습니다.
여보, 그게 1억 5천을 빌려줘. 수철이한테 빌려줬어. 당신 미쳤어? 여보. 강 씨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뺏어가서 한참을 아들에게 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은 다음에는 강 씨가 욕을 먹었습니다. 아니, 욕을 먹었다고 표현하기에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돈 영영 못 찾으면 이혼하는 줄 알아. 왜 못 찾아요? 준다는데. 그러다가 이서방처럼 망하면 수철이 그놈 번번이 사업 말아먹는 거 몰라서 그래. 그러자 강 씨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강 씨는 하루하루 남편에게 시달렸습니다. 자꾸만 아들에게 전화를 거니까 어느 순간 아들도 강 씨의 전화를 피했습니다. 남편은 이혼하자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만 마주치면 구박을 했죠. 명절이 되어도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됐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강 씨는 두 자식을 모두 품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버린 일들이었는데 모든 것이 틀어진 기분이었습니다. 강 씨는 어느 날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번호를 바꿨는지 없는 번호라는 안내가 나왔죠. 아들도 전화를 안 받게 된 지 오래였습니다. 졸지에 두 자식을 잃었습니다. 남편과의 대화도 점점 끊어졌습니다. 애초에 수연이가 집을 나간 것도 당신 때문이잖아. 그러게 왜 애들을 쫓아냈어? 강 씨의 입으로 나가라고 한 것은 맞기에 할 말은 없었지만 억울했습니다. 남편도 분명히 자신과 뜻이 같았는데 어느새 강 씨가 모든 일의 원흉이 되어 있었습니다. 강 씨는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 둘이 있어도 혼자였습니다. 마음이 혼자였습니다. 어느 날 꿈에 손자, 손녀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잠시나마 같이 살았기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이렇게 살면 뭐 하나? 강 씨는 처음으로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가 없었죠. 누구도 전화를 받지 않았으니 대화를 나눌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렇게 쫓아내는 게 아닌데 하며 후회하고 또 후회했습니다. 당신 휴대폰에 내 이름이 왜 곰 같은 룸메이트야? 당신이 곰이지, 그럼 여우야? 무슨 말이야? 곰 같은 여자라는 말이야. 여자다운 맛이 하나도 없잖아. 매력이 없어. 다른 여자들처럼 좀 사근사근하게 다정하게 못해? 오늘 그 친구 와이프 봐. 내일 모레 쉰인데도 아직 소녀 같더라. 피부도 하얗고 몸매도 날씬하고. 얼마나 여성스러워? 부럽다, 부러워.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2세 이명미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에 관한 이야기이죠. 다른 사람의 와이프 이야기를 하며 부럽다는 남편. 그 여자는 임 씨와 비슷한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예쁘고 여성스럽고 어쩌고 한다면서 임 씨도 그렇게 좀 꿈이라며 잔소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음식 솜씨도 좋고 어쩌고 하며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말해도 이 남자에게 복수할 이유는 충분했습니다. 가장 치사스럽고 기분이 나쁜 것이 비교하는 건데 남편은 아주 다양한 말로 임 씨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그것도 남들 앞에서 말이죠. 그렇다면 자기도 그런 여자를 만날 것이지
왜 마음에 차지도 않는 임 씨와 살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물론 그런 여자가 남편을 만나주지도 않겠지만 말이죠. 임 씨는 농담이라는 말을 방패 삼아 이렇게 다른 여자와 비교하며 자신을 깎아내리는 남자와는 서로 동고동락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것보다도 좋은 방법이 생각났습니다. 남은 인생 싹싹 빌며 땅치고 후회하도록 만들어주고 싶었죠. 임 씨는 남편과 20대 중반에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둘을 연년생으로 낳았습니다. 지금은 아들 둘 다 대학에 진학해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 씨 부부는 조금 이르게 다시 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 씨는 결혼 전부터 결혼 후 아이들을 출산한 뒤에 지금에 이르기까지 쭉 일을 했습니다. 결혼한 지 몇 년 되었을 때 아이 둘을 키우며 남편이 일을 그만두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버리로도 충분하지 않아? 직장 동료들도 와이프가 다 집에서 육아하고 내조하고 그런다던데. 하지만 임 씨는 남편의 제안을 생각조차 안 해봤습니다. 나는 회사 그만둘 생각 없어. 왜? 돈 때문에? 그것도 그렇지. 아무래도 혼자 버는 거랑 둘이 버는 건 다르니까. 한 사람이 번 돈으로 살 수 있다면 둘이 벌어서 한 사람 월급은 전부 저금하면 더 좋잖아. 그리고 나도 내 커리어가 있고. 그래서 임 씨는 맞벌이를 지속했습니다. 남편은 임 씨가 내조를 하고 삶의 여유가 있게 살았으면 하는 눈치였습니다. 맞벌이를 하다 보니 애 키우고 살림하고 하느라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으니 그게 싫은 것 같았죠. 그리고 가끔은 임 씨조차 후회할 때가 있었습니다. 연년생 남자 아이 둘을 키우면서 일도 하면서 집안일까지 챙기다 보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피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이 성실하게 역할 분담을 하느냐 따져보면 거의 그렇진 않았습니다. 집안일에 서툰 남편은 하면서도 늘 툴툴댔고 제대로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만 부부간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임 씨는 회사 일도 지친데 집에서까지 감정 소모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임 씨가 많이 양보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조금씩 크면서 손이 덜 갔기 때문에 임 씨도 내가 조금 더 움직이자 싶어서 평화를 택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남편은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맞벌이를 하면서 집안 살림은 조금 정신이 없었지만 반대로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적인 여유는 늘어났습니다. 그걸 체감한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전업주부 얘기는 다시는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죠. 엄마가 엄청 좋아하시던데. 이번에 용돈 보내드린 거 말이야. 아, 여행 경비. 그래.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도 엄마처럼 용돈 많이 받는 사람 없다고 어깨가 올라간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 잘 됐네. 웃으며 말하는 남편의 말에 임 씨도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끔 이렇게 특별한 일이 있을 때면 큰아들인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크게 용돈을 보내곤 했습니다. 남편이 은근히 바라는 듯한 신호를 보내면 임 씨는 크게 따지지 않고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매달 크고 작게 시집에 흘러가는 돈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로 부부싸움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맞벌이하는 상황을 달가워했고 임 씨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당신 말 듣길 잘한 것 같아. 당신도 같이 버니까 이것저것 할 수 있잖아. 나 친구들한테 자랑한다니까? 친구들 대부분 혼자 벌어서 가족들 먹여 살리니까 빠듯할 때도 있고 부모님 용돈 한 번 마음대로 못 드린다고 그러더라고. 남편의 말을 들으며 뿌듯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내 커리어를 위해서 회사를 포기 못하기도 했지만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자식들 교육도 시키고 노후 대비도 제대로 해놓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임씨 본인에게는 조금 소홀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바쁜 일상에 꾸미고 다닐 여유는 없어서 옷장은 대부분 무채색 옷들로 가득 찼고 화장되는 공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딱 사회생활을 할 정도의 관리만 하면서 살게 되었죠. 진한 화장을 하고 다닐 정도의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아들들은 둘 다 명문대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월세가 나오는 부동산도 두 채가 있었고 남편은 골프를 치고 한정판 장난감인지 뭔지를 모으는 비싼 취미 생활도 생겼죠. 하지만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진 이후 언제부턴가 남편이 달라졌습니다. 당신은 운동 안 해? 운동? 남편의 말에 임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살이 쪘나 싶어서 뱃살을 꼬집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평범했죠. 그런데 남편은 그런 임씨를 보면서 혀를 찼습니다. 꼭 살 빼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 운동이. 그래? 그럼 나도 골프 배워볼까? 이제 와서 무슨 골프야? 여자들 요가 같은 그런 거 다니지 않아? 당신 퇴근하고 시간 많잖아. 이제 애들도 없는데 그런 거라도 좀 해봐. 내가 시간이 많다고? 집에 와서 밥 차리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하면 잘 시간이야. 그러자 남편은 할 말이 없는지 잠시 말이 없다가 그래도 뭐가 못마땅했는지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러면 화장이라도 좀 예쁘게 하고 다녀봐. 주름 보인다. 그러고선 무심히 텔레비전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임씨는 그런 남편의 말에 의아하면서도 기분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신경이 쓰이긴 해서 손으로 눈가에 주름을 더듬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있는데 당연히 주름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이런 말들이 그저 스쳐 지나가며 했던 말이 아님을 서서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밥값 진짜 비싸지. 점심에 뭐 먹기가 겁나더라. 회사 근처 식당에 10,000원짜리 밥이 없어. 그렇지? 비싸긴 해. 임씨도 고개를 끄덕여 남편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요새는 싼 게 12,000원, 13,000원 하는 시대이니 말이죠. 그래서 요새 회사에 도시락 싸서 다니는 사람 많더라고. 정말? 귀찮을 텐데 대단하네. 임씨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일하면서 아침에 도시락까지 싸는 사람들이 참 부지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신도 싸가게? 임씨가 말을 하며 웃자 남편이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도시락 좀 싸주면 안 돼. 처음엔 농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진지한 표정으로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이거 봐. 이거 자기 와이프가 싸준 도시락이라고 이렇게 들고 다니더라고. 도시락 싸오는 사람들은 전부 와이프가 싸줘. 누가 직접 싸? 그러면서 남편이 휴대폰을 들어 웬 도시락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꼭 잡지에 나올 법한 알록달록 예쁜 도시락이었습니다. 하루 이틀 찍어 놓은 게 아닌지 그런 사진들이 여러 개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도시락이 얼마나 멋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편의 말이 문제였죠. 내가 도시락을 어떻게 싸? 왜 못 싸? 당신도 음식할 줄 알잖아. 출근 준비하느라 바빠서 아침밥도 안 먹는데 점심 도시락을 어떻게 싸라는 거야? 임씨가 황당하다는 듯이 대꾸했습니다. 남편이 진심으로 하는 말이라면 화를 내야 하는 상황 같았습니다. 다들 이렇게 싸운다니까? 그 사람 와이프는 집에 있나 보지. 직장 다니면서 그렇게 싸준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묻자 역시나 남편이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전업주부와 자신을 비교해서 똑같이 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도 않고 못한다고 그러냐? 그날부터 며칠간 남편은 임 씨와 제대로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텔레비전을 볼 때도 시선을 피했습니다. 임 씨는 그 냉기를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나흘째 되는 날, 임 씨는 평소보다 40분 정도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부엌에서 한참 왔다 갔다 했습니다. 계란말이도 하고 반찬통에 있는 반찬들도 옮겨 담았습니다. 냉동실에 있던 불고기도 조금 데워서 도시락통에 담자 남편이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여보, 이거 도시락. 그러자 남편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웬 도시락이야? 당신이 도시락 싸달라며? 오늘은 별다른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시간이 조금 걸렸지만 오늘은 반찬도 몇 가지 사와서 만들면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역시 우리 마누라. 남편이 엄지를 치켜들자 임 씨도 조금 잠을 덜 잔 보람이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날 저녁 퇴근한 남편이 또다시 도시락에 딴지를 걸었습니다. 근데 도시락 말이야. 좀 더 예쁘게 싸줄 수 없어? 뭐? 예쁘게? 그래. 죄다 집에서 늘 먹는 거던데. 좀 색다르게 좀 싸봐. 이렇게. 그러면서 또 그놈의 도시락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직장 동료의 와이프가 쌌다는 그 도시락 말이죠. 이렇게 어떻게 싸라는 거야, 아침에. 임 씨는 허탈한 기분이었습니다. 과일도 없고 말이야. 회사에서 먹는 점심에 과일까지 필요해? 꼭 필요해야 넣나? 보기 좋으라고 넣는 거지. 당신은 남들한테 보여주려고 도시락 싸달라고 그런 거야? 나 그것 때문에 1시간을 덜 잤어. 이왕에 싸주는 거 말이야. 조금 더 정성을 넣으면 어떻겠냐는 말이지. 그럼 그 사람 와이프한테 가서 도시락 얻어먹든지 하세요. 난 못하겠으니까. 임 씨도 기분이 나빠져서 남편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정도면 임 씨도 최대의 정성을 넣은 것이었는데 남의 도시락과 비교해서 그것처럼 해달라니. 임 씨도 시간만 많다면 못해줄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평일엔 집에서 퍼질러 있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하는 남편이 얄미웠죠. 그날 이후로 도시락 이야기는 다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불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게 시작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도 속으로는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았습니다. 임 씨에 대해서 말이죠. 어느 금요일 저녁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사 사람들과 저녁을 먹기로 했다더니 웬 전화인가 싶었습니다. 김 씨는 퇴근해서 대충 밥을 챙겨 먹고 빨래를 정리해 놓은 뒤 막 청소기를 돌리고 소파에 앉은 참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집에서 2차 하기로 했어. 1시간 후에 도착할 것 같은데 안주 좀 준비해 줄 수 있어? 임 씨는 남편의 말에 깜짝 놀라서 시계를 쳐다보았습니다. 9시쯤 되었는데 이 시간에 누구를 데리고 온다는 건지 몰랐습니다. 갑자기 무슨 2차를 집에서 해? 그냥 밖에서 먹으면 안 돼. 왜? 집이 편하지. 그건 당신이나 편하지. 가자고 다 얘기해놨는데 어떻게 안 된다고 그래? 그럼 당신이 안 된다고 그런 거 같잖아. 미리 상의 정도는 해야지. 일단 알겠어. 임 씨는 한숨을 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임 씨도 금요일 저녁 정도는 조금 편안하게 보내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온다기에 씻고 맥주 한 캔 마시며 못 봤던 영화나 한 편 보려고 했었는데 다 소용없어졌죠.
임 씨는 하는 수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지만 밥 반찬 말고는 딱히 안주할 거리가 없었습니다. 어설프게 준비하느니 차라리 배달시키는 게 낫다 싶어서 얼른 안주할 만한 음식을 2가지 주문했습니다. 그러고는 집을 좀 더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이미 청소기를 돌린 후였지만 그래도 손님을 초대하기엔 부족해 보였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속으로 남편 탓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두고 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술 한 잔이 들어가니 판단력이 흐려진 모양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내에 대한 예의가 너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배달 음식이 준비했고 접시에 담아 식탁 위에 세팅을 하자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여보, 우리 왔어. 남편이 동료 셋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임 씨는 미소를 지으며 동료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넷이 식탁에 앉았고 임 씨는 남편이 사온 맥주를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잠깐만. 먼저 먹고 있어.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임 씨의 팔을 붙들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주 좀 준비해달라고 했더니 배달을 시키면 어떡해? 갑자기 온다는데 그러면 어떡해? 재료도 없는데. 그래도 다 접시에 옮겨 담았잖아. 그러자 남편의 입이 대빨 나왔습니다. 다른 집들 가보면 무슨 전골도 해주고 즉석에서도 뚝딱뚝딱 잘만 만들어내던데 뭘.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왜 자꾸만 다른 집하고 비교를 하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이 상황에서 무슨 전골이고 무슨 요리인지 시간을 좀 더 줬다면 모를까. 임 씨로서는 이것이 최선이었습니다. 남편은 도대체 누구와 비교를 하면서 사사건건 못마땅해 하고 있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애초부터 임 씨가 뚝딱뚝딱 휘황찬란한 음식을 만들거나 한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임 씨는 한결같았지만 변한 건 남편이었습니다. 그럼 나도 일 그만두고 집에서 요리만 할까? 그러자 또 남편은 궁시렁거리면서 다시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술자리는 1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동료들이 돌아가자 남편은 술에 취해 소파에 퍼져서 잠이 들었습니다. 임 씨 혼자 식탁을 치우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접시를 죄다 꺼내놓는 바람에 식기세척기에 넣는 데만 해도 오래 걸렸습니다. 자연스럽게 부엌을 치우는 손길이 거칠어졌습니다. 다음 날 잔소리를 하긴 했지만 남편은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눈치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가지 긁은 드센 여자 취급을 했습니다. 여자가 여자다운 맛이 없다. 없어. 뭐? 아니야. 남편은 여자가 어쩌고 하는 이상한 타령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화장이 어떻고 운동이 어떻고 하더니 말이죠. 그리고 명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도 명절에 대한 부담감은 남들보다는 덜한 편이었습니다. 돈 잘 버는 며느리가 지갑도 잘 여니까 시어머니는 유독 큰 며느리인 임 씨에겐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때 되면 여행을 보내주는 것도 큰 며느리밖에 없으니 그런 것 같았지만 작은 동서들에게만 일을 시킬 수는 없기에 임 씨도 눈치껏 움직이는 편이었습니다.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부담이 아무리 적어도 명절은 명절이었습니다. 편히 놀다 오는 날은 아니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에서 과일을 깎고 있는데 옆에 앉아있던 남편이 유심히 보더니 임 씨에게 말했습니다. 과일 좀 예쁘게 깎아봐. 여자답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린가 싶었습니다. 과일을 여자답게 깎는 건 도대체 어떻게 깎는 건지 이해가 안 됐죠. 맞은편에 앉아있던 시동생이나 작은 동서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이렇게 좀 해보라고. 남편이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토끼 모양으로 깎은 사과, 꽃 모양으로 자른 수박 같은 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지난번 그 직장 동료의 도시락인 듯 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남편이 시비를 걸었습니다. 근데 당신은 옷이 그런 거밖에 없어? 내 옷이 왜? 좀 더 예쁜 옷 없냐고. 평소와 같은 복장이었습니다. 검정색과 회색, 흰색이 주로 들어가 있는 옷이었고 예쁜지는 모르겠지만 깔끔했습니다. 좀 꾸미고 다니면 좋잖아. 임 씨가 인상을 찌푸리자 남편이 변명하듯이 말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명절에 예쁜 옷을 어떻게 입어? 됐어. 말해봐야 모르겠지. 남편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거에 더 빈정이 상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마지막 그 한숨조차 너에게 뭘 바라냐 하는 듯한 느낌이라 임 씨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무시를 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말이죠. 결국 그날 남편과는 집에서 한바탕 말다툼을 했습니다. 남편은 널 위해 조언해 준 건데 왜 그러냐고 화를 냈고 임 씨는 뭐가 문제인데 자꾸만 그런 지적을 하느냐고 화를 냈습니다. 누가 이기거나 지거나 하는 결론은 없었고 며칠 동안 서로 말을 안 하고 지내다가 자연스럽게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남편도 언행에 조금은 조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괜히 싸우게 된다는 걸 자기도 느낀 모양이었겠죠. 그리고 한 달쯤 뒤에 임 씨는 남편과 함께 남편 직장 동료의 집에 초대받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어서는 아니었고 임 씨의 집에 왔던 동료들끼리 또다시 만나기로 했는데 평소에 도시락을 싸고 다녔던 그 동료가 자신의 집에서 모이자고 제안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모이는 김의 아내들도 다 함께 보면 좋을 것 같다고 했죠. 그 와이프가 그런 거 좋아한대. 손님 초대하고 음식하고 그런 거. 그래, 요리 잘하니까? 재밌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약속 당일이었습니다. 집 좋지? 그러네, 돈 열심히 모았나 보다. 이 친구 부모님한테 받았다는 모양이야. 정말? 남편은 집으로 가는 길에 직장 동료에 대한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아이가 없다는 얘기도 미리 하면서 그래서인지 신혼부부 같다는 말도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나이 50에 신혼부부 같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올라갔고 현관문이 열리자 부부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임 씨와 비슷한 또래이거나 그보다 조금 어려 보였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다른 부부들도 도착했습니다. 우리 회사 전설의 도시락을 싸주시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았는데 차리신 걸 보니까 역시나 대단하시네요. 거실에 큰 상이 놓여져 있었는데 아주 푸짐하게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색깔도 고려를 했는지 보기에도 좋았고 종류도 무척 다양했습니다. 임 씨도 감탄했습니다. 요리사 하셔도 되겠어요. 에이, 아니에요. 디저트까지 준비했으니까 많이 드세요. 식사 분위기는 무척 좋았습니다. 그리고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건 집주인과 그 아내였습니다. 미연아, 미안한데 이거 좀 더 있나? 내가 갖다 줄 테니까 앉아 있어요. 아니야. 미연이는 앉아서 먹어. 내가 또 올게. 남편의 직장 동료는 아내를 미연아, 우리 미연이라고 다정하게 불렀습니다. 물잔이 비면 바로 채워주고 옆에 앉아서 참 살뜰히도 챙겼는데 그 모습이 무척 자연스러워서 보여주기식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 친구가 정말 애처가로 소문이 났어요. 밤마다 어깨 주물러주고 생일마다 명품 가방 사주고.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명품 가방? 월급이 비슷한데 명품 가방을 매년 사준다고?
아, 저희는 애가 없어서. 미연이가 몸이 조금 약해서 혹시나 힘들까봐 안 나왔지. 그 말에 임 씨는 조금 놀랐습니다. 명품 가방을 사주는 건 그리 놀랍지 않았으나 아이까지 포기할 정도로 사랑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우리 둘만으로도 행복해. 같이 앉아있던 아내들은 부럽다면서 사랑꾼이라고 놀리듯이 말했습니다. 임 씨는 조용히 웃으며 접시에 담긴 음식을 집어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임 씨의 남편이 끼어들어 직장 동료를 보며 말했습니다. 야, 너 때문에 여기 있는 다른 남자들이 집에서 얼마나 눈총을 받겠냐? 괜히 기준만 높여놓고 말이야. 그 말엔 다 같이 웃었습니다. 남자들은 맞장구를 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큰 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명품백 같은 걸 왜 사? 돈 아깝게. 그때만 좋지. 시간 지나면 다 소용없어. 오히려 버릇만 나빠져서 나중에 안 사주면 큰일 난다. 순간 좌중에 어색한 기류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버릇이 나빠진다는 단어에 여자들이 인상을 찌푸리는 듯 보였습니다. 남편은 분위기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들 잘 들어. 와이프한테 너무 잘해주면 안 돼. 10번 잘하다가 한 번 못하면 욕먹는 거야. 근데 10번 못하다가 한 번 잘해봐. 칭찬한다? 나처럼 해, 나처럼. 임 씨는 참다 못해 남편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임 씨의 팔을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왜 자꾸 찌르는 거야? 그러고 나서 말은 멈췄지만 임 씨는 기분이 상했습니다. 꼭 임 씨에게 들으라고 하는 말 같았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잘하는 직장 동료에게 몇 번 더 핀잔을 했지만 상대방은 웃어넘겼습니다. 그리고 임 씨는 그런 남편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재수 씨는 훨씬 어려 보이시네. 피부가 좋아서 그런가? 미연이가 운동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래. 관리도 많이 하죠? 요가 다니고 조깅도 하고 그래요. 피부는 피부과 다니면 누구나 좋아지죠. 겸연쩍어 하는 여자의 대답에 남편이 이번엔 임 씨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운동이라고는 안 해요. 피부도 저렇게 광이 나야 하는데 푸석한 것 같고 머리도 맨날 이렇게 하나로 질끈 묶고 다니는데 재수 씨가 조언 좀 해줘요. 에이, 단정하게 하고 다니시는데 뭘. 피부도 좋구만. 아니야. 옷도 맨날 이런 거만 입고 다니고 말이야. 그리고 재수 씨 저희 와이프랑 친하게 지내면서 요리도 좀 알려주고 해요. 이 여자는 요리에 소질도 없고 취미도 없어요. 기본적인 것만 하지. 집도 이렇게 깔끔하지 못하고 어수선하고. 우리 집은 일주일에 3번씩 사람 써서 청소하는 거야. 듣다 못한 집주인이 나서서 말렸지만 남편은 한풀이라도 하러 왔는지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번에 도시락 한번 싸달라고 했다가 대판 싸웠다니까. 사람들이 애써 화제를 돌리려고 했지만 분위기가 묘해졌습니다. 임 씨도 애써 웃다가 고개를 숙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다들 집으로 돌아가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내 핸드폰 어디 있더라? 다들 신발을 신고 있는데 혼자만 휴대폰을 찾는다면서 소파 미치며 집안을 구석구석 뒤지려는 남편을 임 씨가 말렸습니다. 그러고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텔레비전 및 선반 아래에서 휴대폰을 발견했죠. 그런데 화면에 떠 있는 이름에 임 씨가 멈칫했습니다. 곰 같은 룸메이트. 이렇게 저장돼 있었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의미는 아닐 것 같았습니다. 찾았어? 임 씨는 남편에게 휴대폰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은 소파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임 씨가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왜 곰 같은 룸메이트야? 그러자 남편이 눈을 감을 채로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곰이지, 그럼 여우야? 무슨 말이야? 곰 같은 여자라는 말이야. 여자다운 맛이 하나도 없잖아. 매력이 없어. 남편의 말에 임 씨는 눈을 부릅떴습니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여자답게 이렇게 해라 하는 말과는 달랐습니다. 아내에게 여자다운 매력이 없다니 무슨 생각으로 이런 말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다른 여자들처럼 좀 방긋 웃으면서 사근사근하게 못해? 남편은 여전히 눈도 뜨지 않은 상태로 누워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그 와이프 봐. 내일 모레 쉰인데도 아직 소녀 같더라. 피부도 하얗고 몸매도 날씬하고. 얼마나 여성스러워? 부럽다. 뭐가 부러워? 그런 여자랑 사는 남자가 부럽지. 뭐가 부러워. 마누라가 예쁘면 처가 말뚝에도 절을 한다는데 장모님은 절밖에는 글렀지. 이젠 여자라기보다는 룸메이트 같은 거잖아. 그놈이 나랑 나이가 같거든. 근데 그놈은 아가씨랑 살고 나는 아줌마랑 사는 것 같아. 임 씨는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임 씨의 이름이 곰 같은 룸메이트라고 저장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참 별명도 정성껏 지었습니다. 나도 애 둘 안 낳고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집안일 하는 사람 쓰고 요가나 하고 피부가 다니고 그러면 곰이 아니라 여우처럼 살 수 있었어. 젊음을 바쳐 함께 일하고 아이 둘을 키우고 부모를 봉양했습니다. 남편이 집에 떵떵거리고 골프 치고 살 수 있었던 것도 임 씨의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월은 깡그리 무시하고 저 좋을 대로 짓거리는 남편. 취중진담이라는 게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임 씨의 말에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내가 옛날에 일 그만두라고 했을 때 그만뒀으면 좋았잖아. 임 씨는 더 이상 대화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도 잠들었는지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임 씨는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보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불 꺼진 방 안에 혼자 누워 있으니 머릿속이 차가워졌습니다. 평화롭고 안정된 부부 사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전부 임 씨의 착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어제의 일을 기억 못하나 싶어서 쳐다보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삐졌어? 농담 좀 한 거 가지고 예민해. 눈치를 보니 전혀 기억이 없는 것 같지도 않았죠. 임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무언가 뚝 하고 끊어지는 쇠락 들렸습니다.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고, 더 이상은 상처받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남편은 점심에 골프 약속이 있다며 나갔고, 임 씨는 홀로 거울 앞에 섰습니다. 평범한 50대 초반의 아줌마였습니다. 얼굴에 윤이 나고 생기가 반짝거렸던 그 여자와는 다르긴 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불만을 가질 정도로 볼품이 없나 생각하면 그것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여전히 직장에 다니고 있으니 최소한의 품위 유지는 했고 옅게 화장도 하고 다녔습니다. 머리도 스타일이 다양하지 않아서 그렇지 늘 깔끔하게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그런 임 씨에게 질린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등 따뜻하고 배가 부르니 머릿속에 다른 것이 들어찬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재미없고 평범한 여자가 아닌 좀 더 예쁘고 나긋나긋한 그런 여자가 눈에 들어오는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능이라면 임 씨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모든 사람들이 임 씨의 남편처럼 행동하지는 않았습니다.
인간이라면 말이죠. 남편은 점심을 먹고 금방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임 씨는 반대로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어디가? 소파에 앉아 있던 남편이 물었습니다. 쇼핑 좀 하려고. 쇼핑? 당신이 웬일이야? 남편이 놀라더니 드디어 자신의 말을 듣기로 한 거냐며 웃었습니다. 임 씨는 그대로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화사한 색상의 블라우스를 고르고 원피스도 샀습니다. 그리고 난생 처음으로 400만 원짜리 핸드백도 샀습니다. 쇼핑한 것들을 차에 싣고 미용실로 갔습니다. 머리도 새로 하고 손톱도 곱게 칠하니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었습니다. 임 씨는 무척 지쳤습니다. 이렇게 사치를 부리는 것도 체력전이구나 하는 실없는 생각을 하며 집으로 들어가자 남편의 눈이 휘둥그레해졌습니다. 이게 뭐야? 이걸 다 산 거야? 당신 머리도 했어. 왜? 당신이 꿈이라고 했잖아. 아니, 그래도 정도가 있지. 이건 또 뭐야? 가방? 남편이 쇼핑백을 열어보더니 경악했습니다. 그리고 가격표를 보고는 거의 놀라 뒤집어질 듯 했습니다. 당신 왜 이래? 말도 없이 400만 원짜리 가방을 사는 여자가 어딨어? 400만 원이면 재작년에 어머님 여행 보내드렸던 가격이랑 비슷하네. 그러자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더는 심하게 따지지 못했습니다. 임 씨의 말 중에 어느 것 하나 틀린 것이 없었습니다. 예쁜 옷도 좀 입고 꾸미고 다니라길래 그렇게 한 것뿐이었으니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피부과도 다녀왔습니다. 사회에 100만 원짜리 시술도 한 번에 결제하고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카드를 긁어본 적이 없었는데 참 쉽구나 싶었습니다. 그 뒤로도 임 씨는 꾸준히 변화했습니다. 매주 쇼핑을 갔고 나갔다 올 때마다 무언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옷이 날개고 여자는 꾸미기 나름이라더니 임 씨의 평소 모습과는 사뭇 달라졌습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대단한 미인이 된 것은 아니지만 누가 보아도 스스로에게 돈 좀 쓰는 여자 같았죠. 그러다 보니 오히려 남편의 표정엔 점점 불만이 보였습니다. 당신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야? 돈 안 들고 어떻게 꾸며? 그래도 절약 좀 해야지. 당신 취미 생활보다 적게 드는 것 같은데? 남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임 씨는 요가 학원도 등록했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운동해라 요가라도 해라 난리였던 남편이 할 말이 많은 듯 임 씨를 볼 때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다가 못 참겠는지 얘기 좀 하자며 임 씨를 앉혔죠. 당신 요새 무슨 생각으로 사는 건지 모르겠어. 무슨 말이야? 아니, 집에 너무 소홀하고 맨날 나가잖아. 그리고 회사에 뭘 그렇게 화려하게 하고 나가. 입술도 빨갛고. 왜? 보기 좋지 않아? 이상해. 다들 예쁘다던데. 회사에서? 너무 과하잖아. 그리고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것도 그만둬. 이제 도대체 돈을 얼마나 쓴 거야? 임 씨는 남편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나 오늘 사표 썼어. 뭐? 남편의 턱이 바닥으로 떨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이 진작에 회사 그만두지 그랬냐고 했잖아. 그래서 나도 생각해봤는데 지금이라도 안 늦은 것 같더라고. 나도 집에서 요리하고 시간 나면 운동도 하고 관리도 받고 그렇게 살게.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뭐 잘못 먹었어? 당신이 바라던 대로 하려는 건데 왜 그래? 그렇다고 회사를 그만두는 사람이 어디 있어? 곧 승진한다며?
언제는 그만두라며? 왜 그래? 그때랑 지금이랑은 다르잖아. 당장 그만두면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하게? 월세도 받고 당신이 벌면 되지 뭐. 남들도 다 외벌이로 잘 살잖아. 임 씨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남편은 얼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 씨는 태연하게 웃었습니다. 사실 임 씨는 회사를 그만둔 게 아니라 장기 휴가를 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는 그만뒀다고 말했죠. 아니, 애들 대학도 졸업 안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당신만 믿어. 난 이제 전업주부니까. 그날부터 임 씨는 완벽한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잘 먹지도 않는 남편의 아침을 차려주고 간단히 집안일을 하고 혼자 여유롭게 커피를 마셨습니다. 애들도 다 따로 사니까 크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가 학원에 가고 가끔씩 내키면 미용실도 갔죠. 얼굴과 머리에 윤이 돌았습니다. 아직 요가 학원의 효과는 보지 못했지만 신체가 건강해지는 것 같은 느낌은 있었습니다. 스트레스도 조금 줄어드는 것 같고 말이죠. 매일같이 똑같은 하루를 보내다가 지금은 뭔가 생동감 있게 살아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런 혼자만의 시간도 없이 잘도 지금까지 살았구나 싶었습니다. 적어도 남편이 골프 치러 갔을 때만이라도 뭐라도 해볼 걸. 후회가 되었습니다. 남편도 다른 이유로 생각이 많아진 듯 했습니다. 그 와중에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와서 생활비 100만 원만 붙여달라는 말을 들은 듯 했습니다. 평소엔 흔쾌히 보냈을 남편이 잠깐 생각하는 걸 임 씨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임 씨가 발톱에 매니큐어를 바르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 다니는 요가 학원 있잖아. 요가 학원? 그래. 요즘 같이 차도 마시고 하거든. 근데 남편들이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자기 사업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 그러니까 다들 낮에 요가하고 살고 그러나 봐. 그래? 남편이 이번에 외제차 뽑아준 여자도 있어. 부럽더라. 뭐? 그런 남편 둔 여자들은 얼마나 좋겠어? 그게 무슨 말이야? 말 그대로야. 다들 나랑 비슷한 또래인데 능력 있는 남자 만나서 평생 일도 안 하고 호의호식하고 우아하게 살더라고. 나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여태까지 일만 하면서 살았는지 몰라. 그렇다고 당신이 남자다운 매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에휴. 부럽다 부러워. 부럽다고? 지금 그게 내 앞에서 할 말이야? 당신 미쳤구나. 왜 그렇게 예민해? 그냥 농담으로 한 소린데. 전에 남편이 임 씨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자 남편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차마 자신이 했던 말이 있으니 와락 화를 내지도 못하고 애써 눌러 참는 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할 말을 잃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남편과 임 씨는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처음으로 남편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임 씨는 조용히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당신한테 말 함부로 했던 거 미안해. 어떻게 함부로 했는데? 비교하고 부럽다고 하고 여자답지 못하다고 하고 이것저것 다 미안해.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자. 당신 일부러 이러는 거잖아. 처음엔 그랬는데 나도 이렇게 사는 게 좋아졌어. 당신도 이런 걸 원한 거 아니었어? 아니야. 아니니까 이제 그만해.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회사 그만둔 건 너무 무모했어. 장난으로라도 어떻게 그런 짓을 해? 남편이 한숨을 쉬며 이마를 짚었습니다. 그러자 임 씨가 조용히 대꾸했습니다. 사실 회사 그만둔 거 아니야.
휴가 낸 거야. 뭐? 그렇지. 역시 그렇지. 당신이 그렇게 무책임한 여자는 아닌 거 내가 알지. 남편이 무척 좋아했습니다. 이럴 거면서 도대체 왜 그런 말들을 했는지 몰랐습니다. 남편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는 순간 임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처럼 돌아가는 거 아니야. 이제부터 재산 나누고 각자 번 돈도 각자 관리해. 뭐? 생활비 반반 내고 월세 나오는 거에 3분의 2는 내가 가질 거야. 아파트 관리비는 당신이 내고. 뭐? 아니, 그게 말이 돼. 남편의 반응은 아랑곳하지 않고 임씨는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어머님 용돈은 당연히 당신 월급에서 드리고 당신 취미생활도 거기서 내. 각자 돈 관리하자는 것도 어이가 없는데 왜 그런 식으로 나누는 건데? 월세는 왜 당신이 더 많이 가져? 아파트 관리비는 왜 내가 내고? 당신 그동안 같이 번 돈으로 어머님 생활비 드리고 골프 치고 이상한 장난감 같은 거 모으고 차도 바꾸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정도는 내가 가져가야 맞을 것 같아서 내가 다 계산해 본 거야. 정확하지도 않잖아. 남편은 각자 돈 관리하자는 말보다도 자기가 불리해 보이는 조건이 더 거슬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 제대로 해볼까? 나는 자신 있는데. 임씨의 말에 남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씩씩거리지만 반박할 말은 찾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후에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부부야? 룸메이트라며? 진짜 룸메이트 젊어 사는 거지. 참고로 밥도 각자 차려 먹고 집안일도 자기 건 자기가 해. 남편은 얼이 빠져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설마하니 임씨가 이 정도로 도끼를 품고 있는 줄은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임씨는 진작 남편에 대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얼굴만 봐도 남편이 했던 말들이 아직까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이렇게 살아볼 작정이었습니다. 자식들도 아직 졸업을 안 했고 지금은 이래저래 마음이 복잡해서 잠깐 거리를 두고 지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남편은 변했습니다. 임씨의 눈치를 보며 임씨의 옷까지 빨래를 했습니다. 먼저 퇴근하는 날이면 임씨의 목까지 밥을 차려놨고 자꾸만 얼쩡거렸습니다. 임씨는 그런 남편을 외면했습니다. 정말로 룸메이트와 한 집을 공유하는 것처럼 철저하게 자기 위주로 살았습니다. 남편은 때때로 사과를 해왔습니다. 이제는 정신을 차렸다며 말이죠. 차가워진 임씨의 태도에 정말로 이혼을 할까봐 두려운 것 같기도 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혼자서 모든 돈을 부담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여보, 정말로 미안해.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 정말이야, 내가 왜 그런 말들로 당신을 상처 줬는지 모르겠어. 당신 우리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아온 거 알아. 정말 고맙게 생각해. 그냥 그때는 그 소중함을 잠깐 잊었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임씨는 용서하기엔 이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영영 용서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도 이혼하고 싶어지는 날이 올지도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임씨가 옛날 남편의 처지가 되었고 남편이 임씨의 처지가 된 것 같았습니다. 임씨는 여전히 요가 학원을 다니면서 직장 생활에 몰두했습니다. 퇴근하고서 밥을 차리거나 집안일을 하는 건 남편의 몫이 되었습니다. 서툴어서 솔직히 엉망이었지만 임씨는 손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임씨가 그렇게 살아온 만큼 남편도 그렇게 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혼은 너무 쉬운 결말이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아내에게 싹싹 빌며 후회하는 삶을 살게 해주는 게임 씨가 현재로서 생각한 가장 큰 복수였습니다. 남편이 계속해서 이렇게 납작 엎드려 있는다는 전제 하에 말이죠. 임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부엌에서 서툴게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집안에는 묘한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과연 임 씨 부부가 언젠가는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영영 이대로 살아가게 될지는 임 씨만이 알 일이었습니다.